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20대 국회를 이끌 선량들을 뽑는 4.13 총선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와 야 모두 극심한 내부 갈등과 분열의 진통 속에서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느냐가 각 당과 후보들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야 지도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한 상태인데요. 모두 각 당의 희망과 어떤 기대를 포부를 안고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각 당 대표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갑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정당은 집권여당 우리 새누리당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새누리당 정권 8년은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빈부격차가 줄어듭니다. 급변하는 이런 기술 변화의 시대에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혁명, 그리고 교육혁명, 그리고 창업혁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야 3당 대표 오늘 출사표를 바로 던진 곳이 이제 서울 시장, 동대문 시장 등을 방문을 해서 했는데요. 이 교수님, 사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곳이 수도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여기 123석이 여기 수도권에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승패가 좌우될 텐데 지금 이제 서울은 뭐 지역적인 그런 영향은 비교적 적게 받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정책이라든지 또 그동안 이 각 정당에 대한 그 시민들이 이 유권자들이 아마 가혹하게 냉철하게 하면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데 그렇게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는 이제 지금 뭐 경제 위기를 이제 극복할 당은 우리밖에 없다든지 뭐 안보는 뭐 우리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야당에 대해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경제 발목 누가 잡았냐, 네. 안보 발목 누가 잡았냐면 이런 슬로건이 그래서 뛰어라 국회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경제 전문가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잃어버린 8년 이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안철수 대표는 보니까 뭐 과학도 낳게 과학, 입국, 뭐 또 교육, 혁명 뭐 이런 걸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요인이 이런 게 있죠. 새누리당은 그동안은 이제 만약에 그 경제 실패의 책임 이런 것을 이제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야권이 지금 분열해 있거든요. 그 수도권에서는 그게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보면 이 표차가 그 여야 간의 표차가 별로 안 났단 말이죠. 박빙으로 승부가 갈리는 곳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유리한 게 아닌가. 그다음 지금 뭐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논쟁으로 끌다가 4월 4일을 넘기게 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은 이제 그 점에서 유리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과연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수도권에서 얼마나 정당 투표율을 높이 이룰 수 있느냐인지 아마 이걸 관건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같이 하나같이 시장, 그다음 벤처 창업센터 이런 데 찾아갔는데요. 선거 때만이라도 민생하고 경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서 만시지탄이지만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경제 무능과 막장 공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노가 클지 아니면 야당 분열과 대안부재론의 야당에 대한 그 실망과 분노가 더 클지 어느 것이 더 분노가 큰지에 대해서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당의 표를 모으느냐 아니면 여두야 똑같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 부동층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결국 고정 지지층이 많은 여당이 그 승리하는가 그것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진을 뺀 적은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공천 과정만 보면은 이번 총선은 정말 투표하기 싫다. 누구를 선택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단 뭐 양 지도부를 그 3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후보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활기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일단은 뭐 곳곳에서 지금 좀 에너지들이 분출이 이제 될 선거전이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예. 돌입했으니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또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라도 선거 전 과정에서라도 국민들한테 조금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역시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당의 선대위원장인 강봉군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카드를 가져와서 이제 경제를 그냥 방관할 수 없다. 무엇인가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경제를 얘기하면서 경제 망친 게 누구냐. 책임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망쳤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경제를 조금은 좀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논쟁의 쟁점들이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은 가지고 글씨를 좀 있는 거예요. 달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척된 그런 논의가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안보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서 보기에는 뭐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고 위태롭기 그지 없는데 정치권에는 거의 무풍지대 같이 그렇게 왔단 말이죠. 심지어 집권 여당마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랍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침에 김무성 대표가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그래도 상징적으로나마 국가의 수호자로서의 여당의 역할을 이렇게 부각시켰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나마 조금 안도의 마음은 들어요. 하지만 이게 그냥 생색내기나 뭐 면피용이 아니라 정말 안보와 그다음에 이 경제 그래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사실 좀 하나만 더 붙여본다면 사실 정치개혁 얘기도 좀 실종이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센터장님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신데 사실 최근 이제 오늘 짜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소폭 상승했는데 이런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뭐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최근 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제 양 당의 어쨌든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당 지지 표출을 질문을 받았을 지금 때 화면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리는데 그렇죠. 새누리당이 37.7%, 더불어민주당이 25.2%, 국민의당이 14.8%인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은 좀 소폭 하락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정당들의 지지율이 원래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이제 무응답층이 줄게 되고 어떤 이제 소극적이었던 지지 표출을 이제 비교평가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이제 약간 소폭이나마 이제 하락하고 또 올라가는 세가 이제 없다는 것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그런 실망감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 성향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물어봤을 때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정당들이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선거 운동일이 이제 좀 지나갈수록 상당 부분 아마 해소는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각 정당들의 지지율은 선거가 가까우면 아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선거에 이번에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의 그 지지율을 보니까요.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이제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할 때 선거 기간 동안에 이것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적극적 투표 의사층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투표를 대부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여론보다도 적극적 투표 의사를 지닌 분들의 여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들인 것인데요. 근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적극적 투표층에서 낮아졌다는 것은 어쨌든 보수층에서의 어떤 결집도가 일정 부분 이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뭐 어떤 목표가 있게 되면은 결집도 강화되거든요. 근데 정권을 탄생시켰고 지난 이제 총선과 대선을 연거푸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 결집들이 목표를 이룬 다음에 좀 이완된 부분들이 있고 정권 아무래도 후반기에 실시되는 선거이다 보니까 그런 적극 투표 의지가 이제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새누리당은 얼마나 이 기간에 끌어올리냐가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으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북핵 위기라든가 나온 것들은 네. 안보에 민감한 부분들을 소재를 활용해서 어쨌든 유권자들 결집을 이제 가져가고 하는 이제 의도도 있으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들의 비율이 더 높은 거잖아요. 네. 그것은 일정 부분 정권 후반기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심판 기류 이런 이제 의지가 야권층에서는 좀 더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 심판 기류가 지금은 어쨌든 한 그릇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위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당이 또 분열되어 네.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분열 요인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위력으로 실제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지켜봐야 불투명한 된다. 상황이죠. 먼저 여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제 여당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아까 말씀 주셨던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을 어떻게 봉합을 하고 좀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일테인데 사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관훈 토론회 끝나고 바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과 얼싸안고 화합의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잠시 주면 화면 보시고 대담 진행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 공천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모든 갈등과 의증은 이제 물을 들고 오로지 당의 총선 승리를 향해서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구 경북에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말도 없고 또 저렇게 하고 일어나서는 좀 안아주이소 하고 둘이 포옹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모습. 그 뭐 아까 뭐라고 그러신지 윤 센터장이 무슨 전략적 포옹. 네. 그 전략적 포옹을 한 셈이죠. 왜냐하면 이 4월 13일 투표 끝나고 4월 14일 아침 되면요, 저 갈등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분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선거 기간 중에 이른바 친박 비박의 이런 분열상 이걸 얼마나 잘 봉합하고 그 겉에 얼마나 잘 포장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누리당이 국민들한테 좀 실망을 준 건 뭐냐면 오만하다는 이런 인식을 준 거예요. 그 이항구 공관위원장부터 말씀이 뭐 본 뜻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씀 자체가 너무 이제 격하고 이러니까 그건 좀 오만하다 이렇게 보였는데 새누리당 전체가 이 집권 여당이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 경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실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에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그 자리 싸움하고 이런 바람에 국민들이 과연 저 당을 해도 될 것이 이런 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어제 김무성 대표가 대구에 그야말로 무슨 쇼로 가더니 뭐 어쨌든지 간 건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리고 뭐 최경환 그 전 부총리가 안아주이소 이렇게까지 했는 건 잘했는데 저분이 바로 친박을 굉장히 친박 마케팅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죠. 한별사 논란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지 유난히 친박을 마케팅했던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진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총선 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멀어진 민심을 도로 끌어당기는 사실 저 시각에 바로 저렇게 두 분이 포옹하는 그 시각에 대구시당 당사 바깥에서는 사실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 지지자들이 뭐 시위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걸어 들어가지도 못한 뭐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김무성 대표로서는 그 치러야 될 통과 의례, 그 맞을 뺨을 맞았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찌다피 제가 보기에는 선거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간에 이기면 친박 주도의 당으로 재편하자고 하는 요구, 지면 총선에 대한 책임론으로 김무성 대표는 친박으로부터 파상적 공세를 당하는데 이왕 공세를 당할 거 사전에 공세적으로 이 국면을 주도하자 그래서 먼저 대표직을 던짐으로써 TK 방문에 앞서서 TK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대표직을 던졌다라고 하는 희생자의 정신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반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뭐 누운 김에
쉬어가고 떡볶이 김에 제사 낸다고 사표 낸 김에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시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TK 방문의 의미는 단순하게 TK 고정 지지층을 달래는 것도 있지만 여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TK에 대한 방문의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김무성 대표는 일거양득의 정치적 포석을 노리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통과 의례를 거친 것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네. 저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지금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껄끄러운 사실은, 관계죠. 예. 굉장히 껄끄럽죠. 그래서 상처가 너무 크면은 봉합도 안 돼요. 일단은 덮어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느 시점에 이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치유를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봉합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거예요. 내상이 어떻게 된 건 그 다음에 봐야 하는 거고, 일단 전투가 앞에 있으니까 일단 뭐 지혈을 하고 그냥 꼬매놓는 정도의 봉합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저게 뭐 본질적으로 아까 뭐 이준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게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걸 열어가지고 내상이 어떻게 됐는지 장기도 보고 이게 해야 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뭐 전투에 나가는데 그걸 선거전에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묻어놓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선 가도로 한다고 하면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사실 호남을 버리고 대권 가도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딜레마에 있는 건데, 김무성 대표도 대권의 꿈이 있다고 하면 TK와의 연대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 덧나기 전에 일정 정도 재수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선거 전에 들어가면, 오늘부터 만약에 선거 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가면 거리를 나서야 하는, 유세장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언론을 통해서만 반영이 되는 어제의 상황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그 재수처만 가지고도 뭐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데 거죠. 대구 지역의 사실 민심이 네. 저희들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악화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무소속의 홍일학 의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네네. 이제 탈당한 홍일학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제2의 김부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만큼 대구의 민심이 요동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불쾌해요. 뭐 저도 주변에 있는 TK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왜 TK는 맨날 본인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느냐, 왜 어떤 세력에 의해서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새누리당 지지도도 떨어지지만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져요. 그리고 공반하라.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져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지를 유보하는 것이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건 선택의 문제죠. 그건 다른 문제지만 같이 떨어졌다는 건 일단 여권의 중심 주인으로서 지금의 플레이어들에 대한 지지를 실망이다. 약간 유보하는 거지, 네. 사실은 끝까지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탈당파들이 선전하는 것, 그리고 또 야당 후보가 선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유보의 상황에서 반사에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거는 장담하기 쉽지 않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예. 센터장님, 사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그래픽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무소속 홍일학 의원 굉장히 의외예요. 새누리당 양명모 의원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큰 포인트를 앞서는데 계속 유지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홍일학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에 이제 컷오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쨌든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하는데,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잘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이제 지역 정가의 이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경쟁 정당의 간판 소속 인물을 찍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서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큰 데 비해서 무소속은 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난번 파동과 어쨌든 이제 무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홍일학 의원이 어쨌든 이 지역에서 지금 높게 지지율 나오게 하는데 영향을 줬고, 그 지역 내에서도 이제 인지도를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었겠죠. 그전엔 비례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구로 이제 당선됐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있었던 이 공천 파동,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문제가 어쨌든 이 무소속 후보로 전환되거나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 표출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 새누리당의 양명모 후보라고 방금 있었는데, 이적인 이제 선거운동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의 수용성이 지금 이제 높게 나오지 않은 측면이 인지도가 좀 있거든요. 떨어진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 고유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이 이제 두 사람 간의 격차는 아까 나온 조사에서는 상당히 컸는데요. 예. 상당히 뭐 좁혀질 가능성은 이제 높다. 뭐 결과에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러면 예.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선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선전은 아니게 뭐 정서에 비해서는 이제 낮게 나온 것이니까 예, 그렇지만 예, 예. 어쨌든 일정 부분 회복은 빠르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저는 뭐 대구 이번 선거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보자면 하나는 대구 민심의 흐름하고 또 하나는 정치인의 민심을 업고 그 파도를 타느냐인데 대구 민심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그 진방 마케팅의 역풍이 회초리 차원에서 유승민이나 그 여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에게까지만 지지를 하는 걸로 그칠지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그 관리를 위해서는 더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야권 성향의 홍일학 의원이라든가 김부겸 의원까지 지지로 나아갈지 대구 민심의 그 회초리 수준이 회초리 끝날지 몽둥이쯤으로 될지를 지켜보는 거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이 무공천 때문에 사실은 그 친박으로부터 탄압받는 정의의 후보라는 그 동력이 좀 약화됐습니다. 예. 따라서 혼자는 그 무공천임에 당선이 될 텐데 유승민계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는 동반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서 지금도 보면 본인 선거운동보다는 저렇게 그 유성거리라던가 아니면 예. 권은희 의원 지원 유세 많이 하고 유세. 함께 다니는 걸 많이 보는 이유도 본인 당선이 아니라 이제 유승민계를 살려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무공천 되면 그 동력이 약화돼서 아마도 저는 선거 중반쯤에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TK 지역에서 다음 차기가 나와야 한다고 해서 차기 대선에 대한 출마 선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같이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대통령을 지키는 TK의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깜짝 그 대선 출마 선언 정도에 통해서 전국을 반전하는 그래서 즉 대구의 주도권을 여전히 이어나갈 친박 마케팅의 그 다음 포스트 박으로서의 네. 유승민 의원의 역할, 리더십 이것 좀 지켜봐야 그럴까요? 대목 아닌가 그러면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유성걸 의원, 권은희 의원의 공동 출대식에 참석해 지원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어볼까요? 이번 4월 13일 선거는 저 한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무소속 후보한테 욕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는 그런 선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구의 미래를, 대구의 희망을 선택하는 선거일 뿐 아니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짝대기만 꼽아도 찍어줄 줄 아는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유승민 의원 작대기만 꽂아서는 안 된다. 자존심을 세워야 된다. 이 교수님 사실 지금 두 분의 분석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유성걸, 권은희, 홍일학, 김부겸 또 주호영 의원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12개 지역구 중에 거의 절반 가량이 지금 이게 흔들린다라고 보는데 과연 두 분의 분석처럼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여하튼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 TK 지역의 특성상 유권자의 특성상 이게 나중에 다시 이제 결집하느냐.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일단 유보를 했다 정신 차리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결집을 하느냐 아니면 영영 삐쳐가지고 돌아서는 이제 이런 문제겠는데 근데 저는 하나 제가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신 데 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전번에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짝대기만 꽂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그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탄압받는 약자의 코스프레는 제대로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사실 현장 바로 무투표 당선될 뻔했던 수준에, 정도로 왜냐면 나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가 나오긴 나왔지만 결국은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 저분은 당선은 떼놓은 당상 떼놓은 당선 정도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권은희 그다음에 이 류성걸 두 분을 자신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그 유승민계로서 같이 동반 당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다. 왜냐면요, 저기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너무 말하자면 탄압을 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 한 사람도 누굽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네. 대구 출신이에요. 네네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출신이거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목이라면 말하자면 문제죠, 정치적 이른바. 죄목이라면 그건데 그 점에서 볼 때 대구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한 2년 앞으로 남은 2년을 두고 이렇게 심하게 만약에 저분들을 무조건 지지해가지고 나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청 쓰는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또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거가 이제 진전될수록 다시 새누리당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더 높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말입니다, 봅니다. 부소장님. 예. 사실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이른바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남 지역 이쪽 그 서쪽에 있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있는 이쪽이 사실은 그동안 새누리당이 싹쓸이할 거다 이런 분석이 네네. 많았는데 요즘 여론조사나 여론의 민심을 들어보면 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은 그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예.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아오면은 굉장히 더 그리고 주변에 한두 사람을 살아오게 하면은 정말 확 이렇게 점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전체 부산 지역을 다 현역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영향력 하에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시 조경태 의원도 들어오고 문재인 대표가 안 나오고 하면서 낙동강 벨트도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예.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실패가 돼버리는 상황이 지금 저희들이 돼요.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준비해봤는데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른바 이제 김무성계 연론이 네네. 부여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한테도 좀 약세인 거로 좀 나와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지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뭐 손수조 의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컷오프된 무소속 장재현 의원한테도 지금 눌리는 거 좀 약세에 있고요. 뭐 등등 부분들이 결코 PK 지역이 싹쓸이 분위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지를 부산 지역에 있는 지방지를 계속 보면은요, 사실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물갈이의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교체 주수를 계속 발표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중앙당에 있던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그냥 아우르면서 그냥 다 공천을 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노력과 성취라고 하는 것에 불구하고 본선에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수도권에서 저렇게 유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TK 수도권 여기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부산을 온전히 지켜내는 게 지금은 급선무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스케줄 잡는 거 보면 부산은 최소화하고 다른 지역을 중심에. 하겠다. 예.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참 판단하기 쉽지 민심이 않네요. 그렇게 만만치 녹록지가 않습니다. 않다. 네. 근데 이번 선거의 여권의 특징을 보면 진박에 대한 진박계 비박계 학살 공천, 막장 공천이 TK를 넘어서서 부산, 울산, 경남 여권의 텃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특징이 바로 지금 여론조사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서에 플러스 TK에 있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인 PK의 김무성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는 하는 지역 정서와 상승 결합하면서 PK에서 의외의 돌풍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밌는 것은 향후 총선 이후에 여권의 권력 재편이 여권의 핵심 지역인 TK에서의 유승민, 네. PK에서 김무성으로부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명적 레임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권은 명심하고 총선에 사력을 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이 홍보물을 좀 재밌는 홍보물을 하나 좀 만들었어요. 육룡이 나르샤라는 거를 지금 준비됐으면 저희들이 잠깐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지금 보면 총선 액션 활극 김무성 대표 당 자켓을 좀 벗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뛰기 시작해요. 무성이 나르사. 이게 이제 이른바 옥새 파동을 좀 뭐랄까요? 좀 셀프 디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하고 뒤따라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도장 찾아 산만리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좀 읽을 수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악재를 이제 유머 코드를 담아서 이제 대중들 또는 지지자들에게 어쨌든 응어리졌던 부분들을 어쨌든 풀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이제 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정치가 무거운 상황, 무겁게 인식되고 또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제 유권자들 관심 가질 만한 이제 이런 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뭐 이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몇 개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반응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이른바 옥새 파동 도장을 갖고 이 문제 때문에 어쨌든 친박과 비박계 간의 갈등이 이제 첨예화되면서 공천 과정이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마도 이제 아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적극적인 투표 의사층에서 떨어지는 이유 중에서도 그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층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실망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투표 의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표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 친박계와 이 이제 비박 간에 또는 김무성 대표 간에 이 화합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과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지지자들에게 이제 보여준 그런데요, 것인데 지금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있을지 부산 민심을 얘기했는데 네. 저는 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지금 부산 민심이 좀 녹록치 않은데 옥새 파동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좀 희화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물론 희화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사실 옥새 투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악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분열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접근하면은 누군가 잘잘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동원 네. 본부장의 홍보본부장의 특유의 비틀기와 유머 코드가 결국은 이 부분을 약간 다른 단계로 이렇게 이것도 내부의 그냥 갈등이 다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웃음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상징적인 뭐 광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단점을 또 드러냄으로써 장점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를 훅 간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히트 쳤었지 않습니까? 예. 셀프 디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숨겨가지고 골마버려요. 이렇게 터뜨려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수님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관훈 클럽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사실상 시사하면서 대권 출마 선언을 사실상 했다는 해석이 많아요. 예.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들 일찌감치 선거를 조기화하면서 어떤 효과를 좀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퇴를 안 하고 계속하면 예. 4.13 총선이 끝난 다음 날 이제는 모든 화살은 김 대표한테 몰리겠죠. 뭐 잘하나 못하나 성공해도 그렇고 실패해도 계속 몰리면서 다시 이제 이 경쟁이 분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대립도 분출되고 갈등도 분출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만 나는 여기서 떠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격의 예봉을 좀 일단 꺾죠. 친박계 의원들은 그렇죠. 정치적으로 생색만 냈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저분은 앞길이 바쁩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면 바로 슬슬 이제 개선 국면 쪽으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저분이 계속 계셔봐야 6월 며칠입니까? 6월 19일까지인가 그 이전에 그때까지만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당헌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총선 끝나고 막 그 갈등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그 속에서 헤매다가 2달 동안 고생만 실컷 하고 내놓기보다는 미리 깔끔하게 떠남으로써 아 김무성답다 저렇게 깔끔하게 떠나는 모습 보여줘서 그다음에 여기도 아까 나왔지만은 저 김무성 옥새 파동? 옥새 들고 나라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유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여하튼 저 양반은 전에 대선 때도 보면 총괄 본부장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다가 사무실 앞에다가 하나 붙여놓고 갔잖아요. 떠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하튼 뒤끝은 참 깔끔한 분이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일석삼조 효과를 얻었다. 거두는 거죠. 아울러서 같이 덧붙여서 사실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와라. 한번 경쟁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일단 뭐 김무성 대표 그 옥새 들고 나르샤는 액션 활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대한뉴스처럼 끝나서 너무 좋은 적이어서 약간은 뭐 재미를 반감시키긴 했으나 어찌됐든 간에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여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건 입증이 된 것 같고요. 다만 보셔서 알겠지만 총선이라고 하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장수치고는 너무 느긋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저 사람은 총선 승패와 무관하게 자신의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즐기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줬을 때 그것이 좀 치명적으로 악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기문 그 총장을 꺼낸 얘기는 대선 주자 자기 입으로 나 대선 나간다는 얘기하기 뭐하니까 대선 주자인 경쟁자를 얘기함으로써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반열, 즉 나도 대선 주자라고 하는 그 효과를 누리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선하라는 얘기는 경선이라는 것으로 치러지고 있는 혹독한 검증 절차, 자신 있으면 들어와라. 못 들어올 걸? 즉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결국 어쩌면 당신
당내 조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있고 개인적인 검증 자체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경선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예. 경선을 통한 검증, 세력도 없고 검증이 자신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어쩌면 우회적인 그 압박일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재밌는 게 네. 어제는 문재인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그렇죠. 거론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그 PK 출신 두 대권 주자, 여야의 대권 주자가 사실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 대선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죠.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반기문 두 분 다 충청권 대망론이라고 하는 그런 뭐 뒷받침이 있으니까 계속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대선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충청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뭐 이렇게 관심 표명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권 주자로서 협량해서는 안 된다. 그 혼자서 이렇게 딱 그 꽁하고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뭐 승부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협량하지 않고 통 큰 이미지 이런 예.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더 크게 부각되기 위한 뭐 이렇게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반기문 지금 서 소장님 말씀은 들어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흥행이 되지 않으면 예? 이게 지금은 여당 내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야가 이제 최종 결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기문 같은 그런 좀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오세훈 뭐 전 서울시장도 그렇죠. 되겠지만 이런 소위 굵직굵직한 사람들 알파고하고 이세돌이가 붙었으니까 세계적인 뉴스가 되지 예. 이세돌이가 저하고 붙었으면 그 뉴스가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이게 좀 대권 주자가 지금요 여권 내에서 이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냐 잠룡으로 주저앉을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 당선이 관건이 아닐까요?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당선 뭐 가능성 이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인지도,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제 되게 될 경우에는 보수층에서 지난번 이제 무상급식권으로 일정 부분 이제 보수 성향층에게 어필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여권 성향층에서 대권 주자의 조사 결과들을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충분하게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히 말씀드리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김무성 대표에게 충분하게 옮겨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이제 반감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경우인데 이 층들은 아직 마땅한 대선 주자군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기문 총장을 넣으면 글로 가는 것이고요. 네. 근데 반기문 총장 없는 경우에 지금 이제 경쟁자가 부재한 상황인데 만약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예. 새로운 이제 인물들이 대선 적급들이 이번에 국회로 입성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부분으로 좀 가게 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까지는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권 내에서 차기 주자군의 경쟁 구도가 될 수도 형성될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이번 선거 결과 자체를 놓고는 어쨌든 지금 독보적인 후보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차기 대선 주자군의 예. 구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그러면 배제할 이제 수 없습니다. 야권에서도요. 지금 아까 우리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퀴즈를 좀 육성하려고 그랬는데 잘안 사실 됐죠. 여의치가 않았단 말이죠. 야권에서의 그 대권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가 대표 그만두기 전에 3인이 공동으로 하자 안철수 뭐 박원순 이렇게 세 명 문재인, 예. 해가지고 사실은 요 안에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했었어요. 그 얘기도 굉장히 옛날 얘기 같아요. 네. 이게 좀 얼마 지나진 얘기 그런데 아닌데도. 그게 예. 진짜 서너 달 네,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런데 그때 안철수 대표가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핵심을 단단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권의 전체 지분에서 일정 정도의 그 확실한 자기 지분을 챙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안철수 그룹을 빼고 호남 그룹도 빼고 이 상황에서 그 뭐 서울시장과 같이 이렇게 뭐를 한다 이런 거는 그 다음 선택지인 거죠. 일단은 친노라고 하는 야권의 핵심적인 그룹을 친문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재편을 해서 대선 가도의 기관차의 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야권의 향후 전망을 보면 사실은 맞잡은 패가 많은 그 상황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은 서로 패를 맞잡고 있습니다. 뭐냐 지지 기반이 시민사회냐 아니면 친노운동권이냐의 차이만 있지 결국 민주화운동 세력을 기반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총선을 무난히 넘어가면 안희정 대표와 박원순 시장의 기회는 줄어들 것이고요. 대신에 만약에 두 분이 실패하게 된다면 대안부재론으로 안희정 지사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B 플랜이 가동될 그렇죠. 수도 있다. 안희정 지사보다는 같은 친노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해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친노 민주화 세력들은 박원순 시장으로 그리고 비노와 호남에서는 제가 보기엔 손학규 대표를 복귀시키자고 하는 그래서 손학규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재대결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총선이 패배하게 되면 문재인과 함께 공동 책임 야권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에 어쩌면 그 치명적인 외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손학규 전 고문 이야기를 했는데 손학규 고문의 좀 행보가 좀 이제 커지고 있어요. 보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손학규 고문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들어봅니다. 우리 정치가 그냥 우물에 빠진 개구리 같은 이런 형국이라 어떻게든 국민에게 절벽이 아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낫게 해주는데 별 도움이 못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손학규 전 고문 우물 안에 개구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길에 좀 돕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피력을 했는데 이 교수님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총선 결과가 중요하겠죠. 근데 총선 결과가 만약에 이제 뭐 총선 결과에서 문재인 대표라든지 전 대표 또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어떤 치명상을 입는다면 아까 서 소장 말씀처럼 대안으로서 이제 부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손 전 대표도 좀 마음 편하게 진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총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틀림없이 손 전 대표는 거기서 자기의 어떤 진입할 틈을 찾을 겁니다. 뭐 이런 명분을 세우든 저런 명분을 세우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손 전 대표도. 근데 이번에까지 만약에 놓치면 이제 영영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은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 틀림없이 저분은 총선이 끝나면 어떤 명분을 세우든 어떤 핑계를 대든 이유를 대든 들어옵니다. 야권의 정계 개편에 불씨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들어오는데 이제 그 아까 서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표도 이겨도 사실 온전히 자기의 승리라고 말할 수 없고요. 김종인 대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면 또 책임은 다 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만약에 한 30몇 석이라도 얻으면 상당히 이제 혁혁한 그걸 공로를 자랑할 수 있지만 한 20석 안팎이 돼버리면 상당히 좀 실망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손 전 대표로서는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구원자의 모습으로서 등장하기를 이제 원할 거예요. 이제 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구원자 되려면 이제 어디가 망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쨌든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야권이 사실 선거 결과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어쨌든 수도권과 호남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것이 이제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인물이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야권 내부에 이제 기류들이 이제 충만해질 때 그럴 때 이제 적임자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사실 지금 호남에 가 있는 것이고 수도권에 이제 경기지사도 했던 상황이고 또 양쪽에 가 있는 본인의 지인들 측근 후보들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쨌든 등판에 도움이 되려면 결과가 안 좋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손 전 대표는 그렇죠. 이제 뭐 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당 후보든 다 도와주면서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들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미지가 남겨놔야지 이후에 기회가 올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근데 야당이 이제 승리를 거둔다 하게 될 경우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죠. 사실 야당에서 제3의 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디나 야당에서 집권을 위해서 자기 몸부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가 제3의 길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야당에서 제3의 길이 뭐냐. 결국 손학규와 안철수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은 뭐 친노그룹과 호남의 연대가 야당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균열 상태에 돌아오면서 손학규 전 대표도 친노를 대체해서 손학규와 새로운 비노 그룹이
호남과 연계해가지고 야당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했어요. 확장을 좀 해보자. 네. 그런데 친노 패권주의 가로막혀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타깝게도 손학규의 교훈을 따라가지 확인을 반면 교사로 하질 못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호남에서 항상 얘기했거든요. 손학규 당신은 호남에 와서 계속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표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 세력과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야당을 새로 재건하자. 그런데 결국 손학규 대표는 강진으로 들어가서 호남의 품속에 그냥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엄청난 젊은 층의 지지층을 딱 가지고 가서 호남과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쭈뼛쭈뼛하다 결국은 다시 호남에 구애를 하면서 거기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안철수 대표가 대중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딱 나왔을 때 손학규 대표가 계속 러브콜을 보냈어요. 러시아에서 갔다 오면서도 그랬는데 그때 안철수 대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멈칫했죠. 예. 그러다가 지지도가 빠지니까 다시 손학규 대표한테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손학규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둘 다 겹친다는 거군요. 같이 겹치는데 네. 부족한 점도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이나 결단을 통해서 어떤 제3 영역을 만들어내는 지혜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둘 다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국민적인 욕구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현시킬지 못할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런 그 어떤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도 틀림없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앞으로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화합적 결합을 이뤄낼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관건이라는 총선이 딱 지나가고 나면 총선 때 친노 패권이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마지막 야당 이야기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 지금 이제 야당의 가장 큰 이슈는 야권의 가장 큰 이슈는 과연 이 연대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많은 유권자들이 좀 관심 있게 본단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좀 더 단일화에 초조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단추 잘못 끼웠다 생각하고요. 원래 단일화는 단일화를 내걸고 하면 연정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내부의 이견도 조정하고 국민들 설득 기간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선거를 목전에 두고 하는 단일화 같은 경우는 역풍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단일화는 조용조용한 뒷문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파이도 적게 주고 실속도 차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서 지금 뭐 보수 언론이라든가 종편에서는 이 벌써 단일화에 대해서 야합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고 3당 구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국민의당에 대한 보도량이라든가 이런 포지션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종인 대표의 조용조용한 단일화가 더 실속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단일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여와 야의 경제 무능을 둘러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단일화를 더 가능하기 위한 지렛대가 됐을 텐데 그 순서가 뒤바뀐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안철수 대표 힘내시라 계속 이런 글까지 올린 그렇죠. 상황이란 3당 체제에 대한 서로도 그런 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힘 빼는 게 되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 괜히 좀스럽게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전번에 통합진보당하고 연대해가지고 말이죠. 그 후유증을 그렇게 심하게 겪고 그때는 당시 문 대표가 정말 잘못된 거다. 앞으로는 절대 단일화 연대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또 지금 목전에 다다르니까 또 이런 식의 하니까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특히 리더들의 원칙은 뭐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명부터 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1야당으로서 정말 채통이 면구스러워지는 면구스러워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효과가 그럼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중요한 사항일 텐데 주목되는데요. 일단 뭐 시너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1대1 합하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적어지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수들이 있겠는데 지난번 총선 지방선거 2010년, 2012년 총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 단일화였죠. 야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심판 견제기류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야권 성향층은 어떤 그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의 확장을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정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야권 연대 효과는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틀린 말인데, 근데 그것이 그때만큼 이번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조용히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때는 이제 하나의 캠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 하는 것이 그러면서 어떤 심판과 견제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에 정말 양당 체제에 대한 거부감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흡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조용하게 하게 될 경우,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주는 정보가 예. 좀 제약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중앙에서 모든 데 단일화 후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있고 없고 그렇게 예.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뭐 야권 단일 후보의 경쟁력을 충분하게 높여주긴 하지만 이전에 성공적이었던 야권 연대의 효과에는 다소 못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선거가 이제 불과 2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야권 쪽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책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대 쪽에 자꾸 이게 눈이 들어온단 말이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선택하고 싶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좀 짜증스러운 얘기예요. 어차피 유사일에 일려다야였습니다. 여당 자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많은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여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당은 당신이니까 새누리당이니까 우린 계속 연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연대 논의는 강자의 패권주의예요. 갑질을 예.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지는 않다. 예. 보입니다. 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하나의 슬로건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야권 분열, 새누리당은 웃고 경제는 웁니다. 이 대목을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에 선거가 열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유권자의 마음대로 정말 활짝 좀 보기 좋은 꽃을 좀 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